자, GTX B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일정을 지금 추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반적인 사업자 선정 관련 일자가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요지는 2024년도 상반기에 민자로 추진되는 구간과 재정 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 자,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23년까지는 이제 사업자 선정을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2024년도에 착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이후에 현재 가장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GTX A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준공 스케줄을 대입을 해서 역으로 GTX B라인의 준공 스케줄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B라인의 전체적인 구간 계열을 한번 보시면 민자 구간이 인천대 입구에서부터 용산까지, 그리고 상봉에서 마석까지 62.8km, 자, 인천대 입구에서부터 용산까지 민자 구간 39.89km, 자, 그 다음에 재정 구간 용산에서부터 상봉까지 19.95km, 자, 기존의 경춘선을 활용하는 민자 구간 22.86km, 자, 총 연장 82.7km의 운행 구간을 가진 노선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인천, 부천, 서울, 자, 그리고 남양주를 잇는 동서측 횡단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GTX A라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업자 선정,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도심 구간의 굴착 등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었죠. 자, GTX B라인에서 서울시 도심 구간을 지나가는 이 재정 구간,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4개 공구의 경쟁 입찰 공고 후에도 이 3개 공구에서 단독 입찰로 응찰이 됐습니다. 자, 경쟁 입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유찰이 됐죠. 자, 그래서 1에서 3공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달까지, 2023년 3월까지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을 진행을 하고요. 자, 1공구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 단독 입찰, 2공구는 DL, 3공구는 현대건설 단독 입찰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4공구는 KCC 그리고 한화에서 경쟁 입찰 구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4공구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인천대 입구에서 용산 그리고 상봉에서 마석까지의 민자 구간 같은 경우는 7월 4일 RFP가 나갔죠. 2022년 12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2023년 실시 협약 체결을 진행을 하게 되면 2024년도에 재정 구간과 함께 실제적인 기공을 진행을 하겠다. 자, GTX A라인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요. 자, 2017년 3월에 한강 이남의 노선을 착공을 했죠. 삼성 수서 동탄 구간. 자,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초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착공 후 총 7년의 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운정에서 서울역 삼성까지 이어지는 한강 북측 구간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달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까지는 2024년 12월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총 6년이 소요가 됐고요. 자, 삼성역 같은 경우는 무정차 통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28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 구간 같은 경우는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10년 가까이가 소요됐던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 통상적인 스케줄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착공 후 6에서 7년 정도의 이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중에서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일부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GTX A라인처럼 기존 경춘선 구간을 활용하는 이 부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GTX B라인의 준공 예상 일정을 한번 보면 재정 구간인 경우에는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을 2023년 6월까지 선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로부터 8개월 후에 2024년 2월 달에 착공이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GTX A라인 같은 경우는 6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가 됐었지만 GTX A라인에 대한 경험치와 그리고 현재 정부의 의지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인허가 등이 더 단축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6에서 7년이 아니라 5에서 6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2024년 2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29년 2월 혹은 2030년 2월에 이 재정 구간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민간 구간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2022년 12월까지 선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8에서 12개월 정도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2023년도 내로 바로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로부터 역시 5에서 6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면 2028년 8월에서 12월 혹은 2029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전체적인 노선이 준공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 구간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28년 연말까지, 늦으면 2029년, 재정 구간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29년, 늦으면 2030년 연내에 준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 구간은 2030년 정도면 전체적인 준공이
개통이 될 것이다. 자,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역사 설치에 대한 얘기는 이제 확정이라고 얘기는 돌았었는데, 자, 이번에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난 거고요. 자, 총 연장이 215m, 자, 1개 정거장에 환기구 3개소. 자, 사업 시행 기간을 보시면, 자, 실시계획 승인일. 자, 그 시간은 2022년 10월 7일부터 202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2026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자, 실제 사용은 빠르면 2026년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사업 시행 기간이 만료가 되는 2026년 다음 해인 2027년 정도부터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자금 조달이라든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2026년에서 사업 시행 기간 자체가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연장이 되게 되면 2027년에서부터 늦으면 2028년도에 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어야 하고요. 자, 사업 면적이 8,852제곱미터입니다. 기존의 근린공원 부지를 일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지형도면 고시가 아직 토지 이음에는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자, 면적 베이스로 일단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자, 기존 4호선 노선을 따라서 총 연장 215m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 8,850 기준으로 하면 가로 약 41m 정도가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선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출입구 자체는 위쪽 부분에 과천대로 7길과 만나는 부분에서 출입구가 하나 생길 수 있고, 자, 그리고 남측에 과천대로 5길과 만나는 부분에 또 출입구가 하나 생길 수 있는, 아마 북측과 남측을 기준으로 해서 2개 정도의 출입구가 생길 것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고요. 자, 구체적인 위치는 실시 도서를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공사할 일만 남았고요. 공사 원활히 진행이 돼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잘 마무리가 돼서 이용에 불편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이면 된다. 뭐 변두리면 어때? 서울이면 됐지. 이런 시기는 이제 지났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도 이 집값이 와장창 내려앉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곳이 많이 내려앉기는 했죠. 자, 그래도 분양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자, 근데 결국 서울에서도 만약 집값 하락이 지속된다면 결국 가장 손해를 보는 건 서울 내에서도 외곽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 가장 손해를 본다는 거죠. 자,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월 집값 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이 도봉, 노원 같은 도심권과는 거리가 있는 교통상의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었죠. 자, 실제로 최근 서울 미분양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천왕역 모가일과 트레뷰 140세대 중에서 129세대 미분양, 창동 아우 아트리제 89세대 중에 23세대 미분양, 신독산 솔리뉴 뉴폴에 35세대 중 12세대가 미분양, 이렇게 미분양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당첨자 중에 90%가 계약을 포기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이 분양 성공률이 과거에는 이 서울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성적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 기조가 이 당분간 계속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시장 침체는 더 길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에서도 이 핵심 입지가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이 서울권 핵심 입지에 들어설 이 현재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위해서, 예를 들면 둔촌 주공 같은 곳이죠. 이제 이런 핵심 입지 분양 아파트들을 위해서 총알들을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도 채널 초창기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이 분양시장이 뜨겁건 차갑건 간에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덜 받는 이제 그런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 자, 이런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옥석 가리기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수도권을 비롯한 이 서울권의 핵심 입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정량적 분석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줄여서 대광위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뭘 하냐 하면 5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5만 평 이상이죠. 혹은 수용인구 10,000명 이상의 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업이 있으면 출퇴근 인구 이동을 고려해서 이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서 도시철도든 광역버스든 이런 교통 노선 정책을 수립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집단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번에 이 128개의 주요 택지지구와 도시개발지구의 교통 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자, 이 중에 아직 91개 지구가 상당히 교통 상황이 열악하다,
적합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입주가 진행이 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 지역인 곳 중에서 개선대책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특히 철도 사업이 예정보다 1년 이상 지연이 된 지구가 무려 39개의 지구나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지역은 대부분 가장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무려 E에서 F, 이제 최악 수준이고요. 광역버스 혼잡률이 무려 130% 이상인 곳이 20곳이나 되더라는 거죠. 50명이 탈 수 있는 버스에 65명이 몰리는 거니까 15명은 그 다음 버스에, 또 그 다음 버스에는 이제 30명, 뭐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니까, 결국 제 시간에 출근을 하려면 더 일찍 버스를 타러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잠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결국 그게 집값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여건이 신도시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이번에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차등적으로 개선 대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2개만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집중관리지구 37개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중장기 관리지구 22개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집중관리지구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교통대책이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단이 결국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좀 더 하자면 현재 접근 가능한 지하철 운행 횟수 증편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의 이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어쨌든 가장 빨리 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도가 크기 때문에 이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기적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집중관리지구는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아직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인 곳이면서 개선대책 집행률이 50% 미만, 혹은 예정철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곳 24개 지역이고요. 먼저 수도권이 21개소, 남양주 3곳, 지금, 진건, 별내, 그리고 하남이 2곳입니다. 가밀, 위례, 의정부, 고산, 구리, 갈매, 화성, 동탄 2, 수원 2개 지구, 호매실, 광교, 시흥 2곳, 은계, 장현, 과천, 지식정보타운, 오산, 세교 2지구, 광명, 역세권, 파주, 운정 3, 인천, 검단, 고양 3곳, 향동, 지축, 원흥, 비수도권이 3곳인데요. 양산, 사성지구, 나머지가 대전 2곳이죠. 서남부, 학하. 두 번째로 이 교통서비스 하위지구인데, 이 교통서비스 현황상 철도역 접근 시간, 그리고 광역버스 혼잡률이 전체 50% 이하인 지구. 양주가 2곳이죠. 옥정, 회천, 하남, 미사, 시흥 2곳, 군자, 목감, 파주, 운정 1, 2지구, 고양 2곳이죠. 식사, 삼송. 나머지 비수도권이 김해 2곳, 유라, 주촌, 대구, 연경, 청주, 동남, 광주 혁신도시가 있고요. 이렇게 집중관리지구 37개 지구가 됩니다. 두 번째, 중장기 관리지구가 있는데요. 여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중장기 관리지구 지정 요건이 입주 시작이 아직 1년 이상 남은 지구로 이 개선대책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철도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신설 노선들 중에서 아직 역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지구라고 봅니다. 수도권이 16개 지구인데, 남양주가 3곳이나 되죠. 왕숙, 진접 2지구, 양정, 역세권. 얼마 전에 다뤘던 이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콘텐츠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남, 교산, 양주, 광석, 평택, 화양, 과천지구, 안산, 장상, 시흥, 거모, 고양 2곳이죠. 창릉, 장항, 인천, 계양, 용현, 부천, 대장, 고양, 일산, 테크노,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비수도권이 6개 지구죠. 부산, 에코델타, 창원, 내곡, 울산 2곳입니다. 다운 2지구, KTX 역세권 개발지구죠. 김해 일반, 경산, 대임. 이렇게 중장기 관리지구가 22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집중관리지구 37개 지역은 이 빠른 시일 내로 광역버스 증편, DRT 도입 같은 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교통 개선이 될 거고요. 실제 거주자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단기적인 지역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물론 단기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연계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추가 철도 사업에도 영향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중장기 관리지구로 지정된 22개소 지구의 경우에는 이 향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철도와 같은 굵직굵직한 광역교통 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주요 오피스 공실률 동향을 한번 보시면, 자, 서울 지역은 크게 3개 도심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강남 중심의 GBD, 자, 그 다음에 그 인근에 부도심급의 자, 오피스가 모여있는 곳이 잠실, 천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BD, 을지로 쪽이고요. 시청, 그리고 인근에 용산이 있고요. 자, 시청 쪽은 광화문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BD, 여의도를 중심으로 자, 인근에 당산, 영등포가 있고요. 자, 먼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리딩을 하고 있는 이 강남권을 보시면 2021년 1분기 공실률 7.7%를 자, 최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공실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분기에는 6.2%로 자, 1분기 대비 1.5%가 빠졌고요. 자, 그 이듬해 2022년 상반기에 5.1%로 자, 한 분기 만에 역시 1.1%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 3분기에는 공실률이 1.8%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을지로 추세를 보시면 2021년 1분기에 11.9%를 최고점으로 역시 11.4% 그리고 자, 올 2022년 3분기에는 자, 거의 4%까지 공실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YBD를 보시면 자, 여의도 쪽은 자, 역시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죠. 2021년 1분기 10.3%, 자, 2분기 10.4%를 최고점으로 9.1%, 그리고 2022년 1분기에는 5.8%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3분기에는 거의 3% 정도까지 내려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전반적인 자, 주요 도심의 자, 업무지구의 공실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실률 하락을 선도하고 있는 지구는 강남 쪽이 되겠고요. 강남 쪽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공실률이 점점 떨어지고, 자, 강남 쪽에 오피스를 구하지 못하는 기업체들이 자, 비교적 위치상 가까운 이 UBD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수요가 이동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UBD 쪽도 공실률이 점차 같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자, 여의도 쪽은 이 강남과 을지로 쪽과는 별개로 2022년서부터 급작스럽게 낮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요. 자, 상대적으로 이 당산과 영등포 쪽은 섹션 오피스 공급량이 2021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공실률이 증가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었지만, 자, 역시 2022년 1분기서부터는 자, 여의도와 마찬가지로 공실률이 점차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강남, 여의도, 을지로 쪽의 원도심에서부터의 자, 오피스 수요가 자, 높아지게 되면 자, 오피스를 구하지 못한 업체들의 1차 낙수 효과가 자, 인근의 부도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쪽 지역에서 또 자,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2차 낙수지는 자, 서울권에서 더 이상 이제 오피스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도권 중에서 서울시와 최인접한 지역에 자, 2차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추이를 봤을 때 자, 올해 하반기까지도 사실상 서울 내에서의 신규 오피스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 더 낮아질 전망을 보이고 있다. 자, 다만 내년도에는 서울 주요 3대 도심 내에 신규 오피스 공급 계획이 있죠. 자, 그렇긴 한데 신흥 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서울권 전역에 낮은 공실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의 전반적인 오피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이 도심권에서의 1차 낙수 효과로 각 부도심권으로 수요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차례차례 2차 낙수 효과가 서울 초인접 경기도권 이 섹션 오피스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2차 낙수는 이 서부권의 고양, 부천, 광명, 그리고 남부권의 안양, 과천, 성남, 그리고 동부권의 하남, 구리, 남양주의 지하철 역세권, 자, 그리고 주요 도시고속도로로 서울 도심권까지 진입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자, 그런 거리에 있는 이 섹션 오피스 물건지들이 2차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고 100% 그렇다라고 볼 수는 또 없고요. 자, 예를 들면 기업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리가 무조건 가깝다고 해서 그쪽 물건지를 바로 선택을 해서 사옥으로 쓸 수는 없고요. 특히 이제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역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자, 지하철 중에서도 초역세권, 그리고 자, 도심권에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래된 건물로 들어가진 않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깨끗한 이 신축 건물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교통 여건에 따른 입지에 따라서 자, 이러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극명하게 나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도 초인접부에도 자, 섹션 오피스 공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수요 집중 현상은 입지별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